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 이건석입니다. 오늘 드릴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어느 날 나는 상하이 푸던공항에서 서울로 추방당하고 있다.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묻는다.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게 되어 있다. 사형수에 예정된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간은 약간의 고심을 할 수 있고 눈앞에 닥쳐온 진짜 문제를 망각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내 고통을 느끼는 영역을 활성화시켜 돈을 뺏긴다는 느낌을 들게 한단다. 나는 대학교의 교수로 학기 중 소설이 써지질 않아 겨울방학을 맞아 작업해 보리라 생각하고 푸덩지구에 한 달간 삼시세끼와 전망 좋은 집을 선점하여 전액 선불로 지급하고 출발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과 하얀 종이를 한 잔씩 손에 들고 있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실례지만 하얀 종이는 뭔가요? 비자란다. 나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국이 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곰처럼 생긴 공안 요원을 찾아가 물었다. 따라오란다.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여권을 복사하고 서류 한 장을 주며 사인하란다. 그 공안의 우호적인 태도에 사인을 하고 나니 나를 동방항공의 티켓 데스크로 데려갔다. 그때서 상황을 파악하니 나의 순순히 따라준 것에 대한 우호적인 표시였고 기존 구매한 티켓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더니 안 된단다. 내가 서류에 가장 빠른 교통편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서류에 있다고 했다. 그렇게 추방되고 소설가의 나는 이야기로 쓰게 될 것을 예감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여행은 치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폴란드에서 열리는 문학 행사에 간 적이 있다. 바르샤바 주재 한국 대사에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 단박에 메뉴를 정하고 메뉴판을 덮었다. 몇몇 동료가 내가 시킨 메뉴를 따라 주문하기에 걷고 말렸지만 결국 절반 이상을 남기고 왔다. 안전하게 배를 채우고 싶다면 메뉴판 맨 위의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네다섯 가지 종류는 셰프가 가장 자신 있으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은 음식들이다. 반면 아래로 내려가면 이색적 요리가 등장하는 것이 세계 공통 법칙이다. 그럼 여행의 본질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영화 스탠바이 웬디의 주인공 웬디는 자폐증으로 바깥 세상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녀다. 주인공은 공모에 당선되면 그 상금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바람에 원고를 정한 날짜에 배달되지 못하게 되자 버스를 타고 난생 처음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면서 불친절한 버스 기사와 도둑을 만나고 이딴 시련에 겨우 공모하였으나 당선은 이루지 못했었다. 그 과정을 통해 한계를 돌파해 세상으로 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영화를 보고 관객은 흐뭇해한다. 그 밑바탕에 표면적 목표는 공모 당선이지만 진짜 목표는 가족과 사회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주인공은 진짜 목표를 달성한 것에 우리들은 자기 일처럼 흐뭇해한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이 희망하며 희망했던 것보다 못한 성취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그 어떤 결과에서도 결국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큰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작은 성취의 기쁨을 누린다. 집에 돌아와 비자를 받아 다시 나가려 하는데 아내는 자기를 추방한 나라에 왜 다시 가냐며 집에 꼭 박혀 글을 쓰란다. 어쨌든 그렇게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집필을 했다. 작가는 대체로 다른 직업보다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훨씬 드라마틱하다. 여행을 통해 뭔가 소중한 것을 얻어 돌아와야 한다는 관념은 세상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나의 부모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1996년이었다.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내민 공책에는 가이드의 온갖 얘기를 빠짐없이 적은 것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기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당시로는 보편적 여행자의 태도이기도 했다. 나의 생애 첫 해외여행은 중국이었다. 4학년 2학기까지 나는 학생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는 학생의 힘이 대단하여 학생처에서 살살 끼다시피 하였다. 학생처에서 대뜸 중국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때는 대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을 알려주는 취지로 재벌 기업들이 돈을 모아 소련과 중국으로 단체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나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천안문 사태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다. 이때 소양교육이라는 것을 이수해야 했다. 공산권 주민 접촉 시 유의사항 같은 주제의 교육을 받았다. 또 호텔에 모여 호텔 이용에 관한 예절 교육도 받았다. 민간 외교관으로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예의 바른 행동을 하라고 훈화를 들었다. 내 첫 해외여행은 그렇게 키 밑에를 기 뒤에 붙인 채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의 나는 아버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는 중국에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했다. 국내 언론에 사회주의를 폄훼한 것이고 사회주의 미래를 확신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파리 정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오타 히로아키는 일본인 심리학자가 1991년에 처음 사용. 이는 여행객들이 파리의 환상에 자신의 상상한 것과 매우 다르다는데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현실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을 수정해야 한다. 그 여행에 2명의 보안요원도 동행했는데 한 명은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이었고 또 한 명은 서대문 경찰서의 형사였다. 암기부 요원은 젊었으며 엄침한 구석에 있었고 형사는 정년 퇴임을 앞둔 널수구레한 남자였다. 이름 대신 안 형사로 불렸다. 안 형사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자 제가 찍어드릴까요? 부터 잊지 않고 사진을 찍어주었고 가끔 한 테이블에 식사도 같이 했다. 어느 날 오후 베이징 대학 캠퍼스에 들렀다. 30분 후 이동 예정이었다. 그때 나와 한 해 후배와 베이징 대학생을 붙잡아 기숙사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자. 그리고 천안문 사태에 대해 물어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기숙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 안에는 대형 미국 지도가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마오쩌둥 초상화가 자리 잡을 것을 생각했었는데 차를 마시며
그리고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2시간이나 지났다. 급하게 약속 장소로 뛰어갔으나 운전사만이 있었고 나머지는 구석구석 우리를 찾았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안행사가 오더니 자신은 걱정 안 했다며 그럴 사람이 아님을 알았단다.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잘 생각했다며 이야기했다. 어느 날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안행사에게 전화를 하니 서울시 경찰청에서 나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선후배 친구들의 도움으로 은신했다. 침대 사이에 담요를 깔고 잤으며 도서관에서 6월 대학원 시험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오랜만에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우리 집 초인종이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나를 찾았지만 나를 동생으로 오인하고 나의 행방을 물었다. 나는 순순히 물어 제가 김영아인데요 하니 놀라며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신랑이에 때마침 어머니도 귀가해 집 안으로 들어오자고 하고 안행사님에게 전화를 했다. 그냥 이분 따라갈까요? 아니 그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전화 받고 받줘봐. 그런 사이 모종의 타협을 보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나를 지키고 있었다. 조사 중에 안행사님의 돌봄에 구속은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학원 3학기쯤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나의 평생 업이 되었다. 중국에 갈 때 붙인 멀미약 패치는 중국에서 겪게 될 정신적 멀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멀미는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의 불일치에 발생한다. 차나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은 상태의 어지러움은 내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독버섯이나 독초를 먹었다고 판단하고 소화기관에 구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중국은 내가 책을 보며 상상했던 나라와 너무도 달랐다. 모든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영화 대본을 써본 일이 있다. 시나리오 작가는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작가가 미리 생각해둔 프로그램이 인물의 대사가 되어 배우의 입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물 자신도 잘 모르면서 하게 되는 사고나 행동의 습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 안의 프로그램은 편안한 집을 떠나 고생을 다시 겪으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 후에 삶의 안정감, 낮은 곳에서 거부받지 않고 흡수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내 아내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들과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내가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집은 일터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은 나에게 부지런히 책을 쓰라고 질책하는 것 같다. 오래 살아온 집에는 상처의 흔적이 묻어 있어 온갖 기억들이 여기저기 붙었어. 아픔에 고통을 주며 갈등의 원산지며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호텔에서는 언제나 삶이 리셋되는 기분이다. 나는 언제나 인생의 난제들이 포위하고 이어갈 때 언제나 달아났다.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멀리 떠나 적과 맞설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를 때를 기다렸다.
오래전에 읽은 소설을 다시 펼쳐보며 나는 놀란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내는 한번 경험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어딘가 깊숙한 곳에 있어 찾을 수 없게 될 뿐 내 서재가 딱 그렇다. 나의 여행도 그 어떤 기억도 선명하지 않다. 1997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처음 간 해이다. 1톤 트럭도 안 되는 픽업 트럭을 타고 6시간의 비포장길을 달렸고 타이어 펑크는 종종 있는 일이며 겨우 도착해 우리는 셈립 시내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고열에 시달려 이틀을 앓았던 것 같다. 게스트 주인은 해병대 출신의 한국 남자였다. 식당 구석에서 한국산 라면과 맥주가 가득 쌓여 있었다. 20대의 한국 여성이 주인을 돕고 있었다. 그 여성은 한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해서 여행비를 벌어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무형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딘가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 음악가나 의사나 우리나라의 옛날 음악가나 이야기꾼들도 유랑했다. 나는 많은 나라와 도시를 여행했고 때로 한 곳에서 몇 년 동안 머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낸 20권에 넘는 책들 중에서 단 2권만이 외국에 썼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게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은 없는 초월의 경험을 한다. 이는 시간이 흐른 뒤 언어로 기술할 수 있고 옮겨진 후에는 생각이 유통된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이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한다. 다시 떠나서 경험하라고 오직 현재를 살아가라고 후회할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만들지 말라고 떵떵인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류를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런 본능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2007년에 하버드대 고고학과와 유타대 생물학과 합동연구팀은 원시 인류가 사냥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뛰어서 쫓아가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인류는 끝도 없이 걷거나 뛰었고 포유류와 다른 인류의 강점이다. 여행은 어디로든 움직여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인류가 현대에 남긴 진화의 흔적이고 문화일지 모른다. 여행 중에 가장 이상한 여행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방영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행들이었다. 보르헤스나 카프카의 소설처럼 기이하고 환상적인 구석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모든 여행은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시즌 1의 첫 촬영지는 경상남도 통영이었다. 헛해져서 일단 점심을 먹고 거기서 각자 여행을 시작했다. 출연자 각자가 18시간씩 한 여행을 줄여서 1시간 반짜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 여행에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방영되기 전에는 나의 모든 여행은 1인칭이었다. 당연히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한 코미디언이 비싼 포르쉐를 샀지만 막상 자기가 운전을 해보니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는 이야기다. 그 택시 기사에게 저 차가 자기 차라고 하자 어이없어 하여 그 코미디언은 바보 아니세요? 내 차에 타면
포르쉐가 안 보이잖아요.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1인칭이다. 그런데 알쓸 신작 같은 여행은 나를 3인칭 시점으로 보게 된다. 출연자의 여행도 촬영 중에는 전적으로 그의 말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상상할 뿐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프로듀서는 출연자와 동행한 카메라 감독이 찍어온 영상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나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 가까웠다. 말하자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자. 현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다. 우리들이 다녀왔던 그 도시의 극히 일부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금강산 구경을 떠난 조선시대 양반이 높은 봉우리는 하인을 시켜 다녀오게 한 것 같은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여행하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스스로 여행했을 때에는 놓칠 수 있는 것을 타인을 통해 경험하는 것, 타인이 놓쳤을 어떤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 복원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본다. 우리가 다녀온 곳을 그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읽거나 보게 된다. 나와 다른 느낌과 경험이 켜켜이 쌓여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며 발효한다. 우리의 여행 경험도 타짜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좀 더 명료해진다. 내가 내 발로 한 여행만이 진짜 여행이 아닌 이유다. 2011년 가을에 나는 뉴욕에 있었다. 그 무렵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금융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공적 자금 투입 와중에도 그에게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경영진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주 코티 공원에 각자의 사람들은 구호물품과 사람들이 기부한 책들이 있었으며 공원은 자생적으로 작은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와 같던 여행자들만은 예외였다. 모두가 동등하고 받아들여졌지만 그곳에 그림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였다. 아델 베레테 폰 사미소의 소설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주인공 슐레밀은 우연히 어떤 파티에 참석해 신비한 인물을 만나 이상한 제안을 한다. 그림자를 팔라는 것이다. 그 대가로 원하는 대로 꺼낼 수 있는 행운의 자루를 받았다. 그러나 곧 그림자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경원시한 것이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죽은 뒤에 영혼을 자기에게 팔라는 것이다. 갈등 끝에 주인공은 제안을 거절한다. 인류학자 김현경 씨에 의하면 그림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무엇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원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소설에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충성스러운 하인과 결별하여 고립된다. 그때 우연히 장터에서 낡은 장화를 하나 사게 된다. 이 장화는 주인공을 순식간에 세계 어디든지 이동시켜주는 마우의 장화임을 밝혀진다.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는 소망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돌며 산다. 여기서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들, 그러나 읽고 나면 매우 고통스러운 것들, 그 그림자를 소중히 여겨라. 사람, 장소 한 대의 관점에서
오디세우스가 기항하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미천한 신분의 이들이 가장 먼저 그를 받아주거나 알아보면서 왕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에게 부부의 침대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거대한 올버나무 밑둥을 잘라서 침대 기둥을 삼은 것을 기억해내고 페넬로페는 그제야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한다.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행의 목적은 고작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다. 시인 아치볼트 맥클리시는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 진입한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발행된 뉴욕 타임스의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오르는 작고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본다는 것과 같이 의미한다고 썼다. 인생이라는 여행은 먼저 도착한 이들의 어마어마한 환대에 의해서만 겨우 시작될 수 있다. 신생아에서 세상을 떠나는 여행자를 배웅하는 망자까지 2016년 5월에 나는 파리 오를레앙에 도착해 정해진 공연을 어렵게 참석한 적이 있다. 철도 파업으로 기차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 한 여자분이 도와주었다.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언젠가 읽은 여행기에서 북유럽을 여행 중에 버스를 타게 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현지인 할머니가 버스 요금을 내주었다.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자기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우리 인류가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번성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25세 떠난 유럽 배낭여행, 파리 북녘에 밤늦게 도착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두 젊은 미국 여성이 어디를 가냐고 묻고 같이 여행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다. 우리는 컴파트먼트를 하나 차지하고 3명이 누워 잤다. 이들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안전할 것 같아서였다. 여행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폴란드어로 빛의 제국이 번역, 출간된 직후 출판사의 초청을 받아 바르샤바를 방문한 일이 있다. 5분 정도 책을 일부 낭독하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출판사에서 정정본을 받긴 했지만 내 이름 말고는 한 단어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 강당 안에서 오직 나 혼자였던 것이다. 이제는 번역된 작품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해당 언어권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했다.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리려 떠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케냐 총독이 한 원주민 젊은이에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학할 기회를 주었다. 이 젊은이는 마사이 족장의 아들로 총독은 그 총명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족장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많아서 신학문을 배우고 신문물을 익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보냈다. 유학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왔을 때 젊은이는 크게 당황했다. 자기 부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듯이 솥대를 끌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던 것이다. 유목민은 고향 개념이 없고 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탐방 끝에 방울 소리를 듣고 야영 중인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으나 뭘 배웠고 배우기는커녕 바보가 되었다며 자기 부족을 못 찾아오는 천치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라고 했다. 마사이족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항구적인 여행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삶인 이들에게 여행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곳에 1년간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 나는 대학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살던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다. 너무 일찍 팔려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 석 달, 밴쿠버에 1년을 마치고 뉴욕으로 옮겨 2년 반을 더 체류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로 귀환할지 막막했다. 일터도 없던 터라 부산에 3년 정도 살고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뉴욕에서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도 여행 중이잖아. 아내는 아니 이런 여행 말고 진짜 여행. 정말 먹고 있지만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인가. 여행이 길어지면 생활처럼 느껴진다. 사람이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여행은 자기 결정으로 한다. 여행은 이주와 달리 전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뉴욕 시절에 아내가 말했던 그 여행은 아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을 것이다. 일상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야 할 일들,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여행자는 그렇지 않다. 떠나면 그만이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을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생각해 본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마사이족 청년을 아마도 그는 다시 떠났을 것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일상보다 여행이 더 편해지는 사람,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이 반생을 떠돌면서 살우며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여러분, 다 같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이 어떨까요?